다음 소식입니다. 핵탄두를 만들려면 원자로를 돌려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야 하는데요. 북한이 지금도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란 듯이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귀순한 태영호 북한공사의 망명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했다던 태영호 공사가 사실은 한국에 귀순해 있었던 거예요? 네, 정부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8시간 만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입국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태영호의 망명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 최고위급 외교관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지난 97년에 장승길 이집트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부대사 공사급인 최고위급 외교관이 한국에 온 건 처음이고요. 두 번째는 백두혈통입니다. 그 부인 오혜선 씨가 이제 500룡의 일가 친척이고 본인도 또 서유럽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북한 체제의 선전맨인데, 네. 이 북한 체제의 지탱 버팀목이었던 태영호 공사가 한국에 온 것은 북한의 백두혈통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의미는 안보리 결의안 2270이 지난 3월에 발동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 60개국의 북한 공간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태공사도 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거래하는 이 탈북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1, 2만 원 정도의 물건밖에 살 수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화벌이의 압박이 평양으로부터 급증했고요. 이런 것이 겹침으로써 본인이 가족과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옴으로써 엑소더스, 일종의 고위급 엘리트층의 탈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으로의 망명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무수한 고민이 있었을까 싶은데 앞으로 우리 당국의 보호를 받게 될 텐데 어떤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당분간은 지난번 식당 여종업원들처럼 사진이라든가 이런 공개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당국의 보호 속에서 일단 이 태영호 공사가 영국에서 했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가 좀 필요하겠죠. 네. 사실상 유럽에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선전맨이었기 때문에 그런 실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파악이 될 것이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보호 기간이 끝나면 뭐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될 것을 봅니다. 특히 네. 아들이 영국의 뭐 유명한 칼리지에 입학 예정인데 아이들 둘이 뭐 대학생 나이가 되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고 본인도 이제 적당한 한국에서의 직업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또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수도 있습니까? 사진 공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네. 북한의 신변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사람은 김정은의 형이었던 김정철이 지난 3월에 에릭 클랩튼 공연을 런던에서 했었는데 그때 수행을 했던 아주 최측근 인물이죠. 네. 보통 북한 외교관은 혼자 나가거나 아이들을 둘이 있으면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평양에 놔둡니다. 그런데 부인과 아이들을 대동할 정도로 특권을 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뭐 김정은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지금 후문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 섣불리 태영호 공사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서 얼굴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언론에 얼굴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좀 위장을 좀 하던 방식이든지 네. 좀 머리 이렇게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위장을 해서 일반인이 알아보기 좀 어렵게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는 사실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예, 일단 이 보도 형식이 특이했는데요. 네. 일본의 교도통신이 북한 당국에게 핵에 관한 질문서를 보냈더니 원자력연구원이라는 기구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네. 한마디로 3년 만에 지난 2013년 이후에 중단되고 있는 이 플루토늄 재처리를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연료를 태우고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를 하면 거기서 플루토늄이 나오죠. 그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폭탄을 만드는 게 플루토늄 방식입니다. 네. 1945년 8월 9일 일본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이 플루토늄 방식입니다. 북한은 이 플루토늄 방식에 지금 재처리를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우라늄 방식이라고 해서 순도를 90%까지 우라늄의 순도를 단기에 원심분리기 기술을 통해서
이용해서 이제 우라늄 폭탄을 하는데 이게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에 떨어졌던 폭탄 네. 방식이죠. 자, 북한이 이제 처음으로 핵실험을 한 게 2006년쯤이고 2008년에는 원자로 냉각탑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폭파하면서 핵실험 중단 의지를 밝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시 또 그 이후에 상당 부분 플루토늄 추출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006년에 이제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리고 나서 이제 안보리 결의안 18175로 해서 대무역 대북한 수출 중단 거래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의 소강 상태 끝에 북한이 갑자기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냉각탑 폭파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김 당시에 미 국무부의 한국과장이 이제 진짜 불능화. 그래서 그 당시 언론에서 소가 거세를 했다. 이제 북한이 다시는 핵무기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네. 표현까지 불능화, 무능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뭐 다시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이제 북한이 감행을 함으로써 당시 냉각탑 폭파가 하나의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쇼요가 아니었느냐. 일종의 외신 기자를 불러놓고 퍼포먼스를 연출했는데 그 이면에 냉각탑은 없이 또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2008년 6월 당시에 북한이 핵 개발의 상징인 이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2008년 6월 27일 오후 5시 5분 거대한 폭음과 함께 북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이 무너져 내립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하자 냉각탑 내부 폭약이 터졌고 냉각탑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5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냉각탑을 폭파한 자리에는 철근 등 잔해물이 남았는데요. 바닥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지하까지 시설이 연결돼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 장면은 2008년 당시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 방북한 외국인들이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As you all saw, the cooling tower is no longer there. It's a complete demolition of the cooling tower. This is a very significant disablement step. 수증기를 뿜어올릴 때마다 주변국을 긴장시켰던 북한 핵 프로그램의 상징,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은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원자로, 지금 이제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2008년입니다. 원자로를 돌려야 플루토늄을 추출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때 일시적으로 쇼였을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면 언제부터 다시 원자로를 가동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냉각탑이 왜 필요한지 시청자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혀야 되죠. 식히기 위해서는 이제 이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내륙에 있기 때문에 탑 형식으로 물을 지하를 통해서 플루토늄에 공급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리나 영광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 바닷가에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닷물을 가지고 그 열을 식히는 네. 그런 원리입니다. 당시 북한이 이제 이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거라는 지금 성김 미 당시 국무부의 한국과장도 완전히 불능화됐다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 북한의 의도는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불능화, 비핵화를 강조하게 한 하나의 쇼를 하지 않았느냐. 일단 제재를 피하는 그런 아마 의도가 강했고요. 그래서 뭐 당시 당분간은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플루토늄 재처리를 했는데 저 냉각탑 말고 아마 화면에 안 나온 지역에 제2, 제3의 네. 냉각탑이 아마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굉장히 냉각탑을 복구 없이 위성사진으로 볼 때 다른 지역의 냉각탑을 가지고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루토늄 추출 방식이나 혹은 또 우라늄 농축 방식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는 몇 개나 된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10개에서 20개 사이로 정보당국 및 미 군사당국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북한이 지금 공개적으로 플루토늄 추출을 하고 있다. 또 이제 5차 핵실험 언제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대응 방법이 이제 유엔 결의안 통해서 북한을 또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예, 일단 지난 2월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왕이 국무장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을 제재하는 동시에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육자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실현해야 되는데 지난 6월에 북경에서 다자 민간 1.5트랙 대화가 있었습니다. 북한 대표 최선희가 발언을 합니다. 육자회담은 사멸했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비핵화 이런 거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서 과연 육자회담 재개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제 중국이 결국은 북한을 끌어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동북아 정세가 사드와 맞물리면서 과연 조기의 육자회담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11월 8일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 5차 핵실험 카드를 꺼낼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북한의 입장은 계속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제재를 풀으라는 얘기죠. 제재를 풀지 않으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인데 이 시점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예의 주셔야 되는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올림픽 방송 관계로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낮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